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현재 꽉 막힌 전국을 풀어달라는 정치권에 대한 요구와 함께 사실상 대국민 호소였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3, 4부 통으로 늘었어요. 청취자 여러분이 열화 같은 요구를 하셔서 최 앵커님 덕분이 아닐까요? 아니고요. 우리가 늘 야당 얘기하다 보면 여당 얘기할 시간이 없고 여당 얘기하다 보면 야당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골고루 해보려고 하는데 마침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두 분 총평을 먼저 여쭤볼게요. 국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오늘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네. 크게 보면 이제 안보와 경제 두 축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안보에 대해서는 역시 국민들의 어떤 이제 불안감 같은 걸 해소시켜 주는데 그런데 좀 방점을 찍은 것 같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 법안을 처리를 해줘야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강력하게 이제 국회를 압박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이제 집권 4년 차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집권 4년 차를 좀 이렇게 강하게 계속해서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표명된 좋은 신년사였다. 이런 의미로 평해 주셨고요. 강훈식 교수님 어떤 총평이십니까? 저는 물론 대통령의 의지를 본 것이나 또 4년 차의 대통령이 어쨌든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이번에는 기자들과 대화하듯이 질의응답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높이 살만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좀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좀 볼 수 있었는데 약간 아쉬운 점은 네. 1년에 한 번밖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대통령과 말씀을 나누지 못한다. 네, 지금 역대에서 아마 최악의 사실 이런 상황이 편안하게 이야기 못하는 상황이 최악이다. 이런 평가들을 사실은 새롭게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물론 대통령의 말씀이나 또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어떤 안정감을 받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네.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 그렇구나 경제와 안보 두 축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한 6개월에 한 번 뭐 또는 3개월에 한 번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더 자주 기자들과 대화하고 질문도 받고 거기에 답변하고 그게 했으면 곧 좋겠다. 이제 국민과의 대화니까요. 네, 국민과의 대화를 늘려달라 이런 이제 요구가 있었네요. 자, 그럼 이제 사안들을 좀 꼼꼼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보와 경제 두 축의 비상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그 담화 서두부터 국회를 질책했어요. 압박했다 이런 표현 오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이 이런 대통령의 질책, 압박, 요구에 대한 화답을 할까요? 쟁점 법안 처리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이게 여전히 사실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총선이 목전에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으로서는 이 총선을 앞둔 전반적인 이 총선의 환경 자체를 여권에 유리한 쪽으로 지금 조성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의 담화나 기자회견 내용과 형식들이 다 그렇고 최근에 이제 내각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이른바 사정의 흐름 이런 부분도 어쨌든 이 총선과 따로 이제 떼어내서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야당 입장에서도 현재 여권이 가지고 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가고 있는 이런 흐름에 보조를 맞춰 갈 것인가 아니면 야당의 페이스를 더욱더 강하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총선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 단계에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이른바
노동 5법과 관련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물러선 거죠. 네. 물러선 대신 파견법은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파견에 있어서 좀 유연성, 이 폭을 넓히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주고 대신 비정규직 그 부분 연차를 지금 원래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이 부분은 네. 그냥 좀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놓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노동개혁 5법 중에 4법으로 이제 내용상 줄어드는 것이고 그 4법 부분에 대해서 좀 통과시켜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야당의 반응이 일단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김성수 대변인 논평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그 파견법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그러한 노동 4법을 이렇게 일괄 처리하는 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앞으로도 어렵지 않겠나 뭐 그런 자,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통령이 5개 법안 패키지로 지금 이제 추진하다가 네. 밀어붙이다가 한 발 물러서면서 4개라도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야당은 그것도 어렵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쟁점 법안 처리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은 이제 그런 지점에서 대통령이 조금 더 진일보하게 양보하는 느낌 참 좋은데요. 네.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 오늘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 제가 오늘 뭐 야당을 대변하러 온 건 아닙니다만 네. 사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겠다고 5개 법안 중에 1개 법안은 양보하고 4개는 풀어달라고 했거든요. 사실 야당 입장에서 이거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이것들을 법안 통과시키는 원내대표는 남미의 대통령 특사로. 원유철 원내대표 과테말라에 갔죠. 과테말라의 네. 대통령 축사로 가서 지금 이걸 축하하러 갔단 말입니다. 일주일 그러니까 동안이란 말이죠. 취임식에.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라. 아니 뭐 원유철 원내대표 아니라도 가실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대통령 특사로 그걸 보내놓고 이것을 마치 야당이 통과를 안 시켜서 지금부터 합의를 못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은 약간 진정성의 문제에서 네. 뭐 어쨌든 원내 여당의 사령탑이 지금 가 있는 상황에서 통과시킬 수 없는 문제를 네. 이렇게 했던 지점에서 사실 지적 안 할 수 없고요. 사실은 또 하나는 또 오늘 경제와 안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안보 문제에서도 사실 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면 얼마 전에 이제 4차 북한 핵실험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또 질의응답 중에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맞아요.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이런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대목이 저는 대통령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좀 책임지고 돌아와 달라. 뭐 예를 들면 4차 핵실험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인 것이 뭐 다시 올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 문제를 좀 안보적으로 또 이 안보의 어떤 국제적인 동맹의 축으로 반기문 총장이 좀 함께 좀 이 문제를 고민해 달라. 이런 식의 메시지가 뭐 여론조사를 물어봐서 왜 좋아하는지 물어보라는 것보다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반기문 총장이 인기가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뭐 즉답하기 어려워서 애들로 표현한 지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네. 안보를 이야기한다면 국제사회와의 공조의 축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또 중국 관계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대통령 입장에서 좀 더 당당하게 반기문 총장 이 문제 좀 해결하시오. 뭐 이렇게 좀 이야기했으면 조금 더 멋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유엔이 좀 나서달라 이런 촉구를 했더라면 그건 뭐 이제 요구사항이네요. 아쉬운 대목. 네. 그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더민주 입장에서 사실 좀 딜레마가 좀 있죠. 네. 왜 그러냐면 이 어쨌건 모양새를 대통령이 그 이제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김성수 대변인 입을 통해서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은 했지만 또 이제 이것이 국민들 눈에 과연 어떻게 비칠 것인가. 어쨌건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논리 있지 않습니까? 법안 통과가 되어야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네. 이 지금 3단 논법을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법안 통과가 안 되는 그 원인을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안게 될 경우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지금 선거 총선을 앞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 조금 더 어떤 좀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 강 교수가 이야기한 이제 반기문 총장과 관련된 부분은 뭐 이제 강 교수 어떤 이야기 정도 선까지 나가면 정말 뭐 도발할 게 없죠. 근데 네.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리고
그런 답변 태도나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좀 과거와 달리 좀 여유가 좀 보인다. 네. 예, 그런 이제 중간중간에 농담 비슷한 거 좀 한숨도 쉬고 여유도 보이고 이 반기문 총장과 관련된 부분도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집권 4년 차를 맞았지만은 이것이 과거 역대 정권의 집권 4년 차와는 확실히 다르구나.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현재의 정국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임덕은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의지도 강하고 말씀하신 대로 의지도 강한데 여유까지 있고 그러면은 자 이게 재밌는 현상이 이런 걸 많이 짚더군요. 그동안은 국회가 주로 행정부를 압박해오는 역할이었는데 집권 4년 차 이제 신년 기자회견인데도 이번에는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는 모습 그것도 실명이 등장을 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그죠? 그래서 이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압박이겠지만 여야의 합의에 대한 촉구겠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 상정을 신년사에서 촉구하는 이례적인 발언이 등장했어요. 자, 정 의장의 입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정 의장의 입장에 앞서서 글쎄요.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촉구하는 직접적인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이 과연 이른바 뭐 상권분립적인 입장 그리고 바람직하냐? 입법권 이런 부분에 과연 바람직하냐?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할 수는 있지만 대놓고 이제 국회의장을 이제 강력하게 압박을 했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본다. 네, 뭐 그랬죠. 이런 정도로 이제는 뭐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굉장히 강도 높은 사실 국회로서는 압박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이러한 상황을 지금 여야 정당이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좋은 의미로 본다면 그러한 자신감이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또 이게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과도한 어떤 청와대의 이 어떤 주도력이 발휘가 되면 이러다 보면 이제 국회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른바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부분은 좀 적절치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강 교수님. 만약 강 교수님이 정의와 국회의장이라면 오늘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제가 정의화 의장이라면, 의장이라면 화나겠죠. 이게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고 또 행정부의 수장인, 물론 이제 대통령입니다만, 국회의장인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대목에 사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좀 곤욕스러워졌습니다. 네. 왜 곤욕스러워졌냐면 박형준 사무총장님이 오늘 안철수 신당을 간해만해하는 기사가 기사가 나왔어요. 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곤욕스러운 대목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삼권 분립이고 또 새누리당을 탈당하셨기 때문에 당적이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부산을 중동구를 지역구로 갖고 계신 정의화 의장이라서 사실 이 뭐 분구 문제나 합구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곤욕스러운 건 본인이 직접 임명한 사무총장이 안철수 신당을 갈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정의화 의장은 누구 편이야? 라고 하는 새누리당 일각의 문제 제기가 친박에서 이야기됐던 문제 제기가 일정 정도 맞아 들어가는 그래서 사실은 삼권 분립 이전에 정치적 문제가 쟁점이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물론 그 이전에 대통령의 삼권 분립 주장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사실 이 문제는 정의화 의장이 좀 곤욕스러워졌다.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고요. 또 한 발 더 나가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도덕적 자신감을 갖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문제 또 직권상정의 문제 특히나 선거구 획정 문제가 도덕적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합의 정신. 이것을 대통령께서 좀 더 베풀어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다음 이제 이슈도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북핵 4차 실험 뭐 깜짝 놀랐죠. 다 충격적이었죠. 미국, 중국 다 몰랐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핵 보유론, 핵 무장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대통령은 한미가 공동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술핵에 대해서도 전술핵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 전 세계 비핵화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 이런 이제 입장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이 부분은 이제 국제적으로 합의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하지만 이제 북한에서 핵 개발을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글쎄요. 어떤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개발하니까 우리도 하자. 또 과거에도 뭐 그런 핵 개발을 추진했던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뭐 네. 이런 논리로 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건 핵 자체에 대한 뭐 반대하기도 하고 또 북한이 저런 핵을 개발한다 해서 우리가 개발하면 그럼 예를 들면 동아시아 주변 일본도 마찬가지 또 주변 다른 국들 이른바 이제 핵 개발 도미노 현상, 군비 경쟁 양상 네.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핵 개발을 또 하게 미국이 놔두지도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천명한 그런 입장이 네. 맞지 않나 봅니다. 자, 여당 지도부에서 주장하고 나온 핵 무장론을 대통령이 일축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큰 반대가 없겠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좀 짚어야 되는 대목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역할을 촉구하신 지점이 네, 사실 나왔죠. 좀 돋보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지금 오바마 정부의 한미에 대한 전략이 전략적 인내라는 대응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도 무시 전략이라고 하고 언급을 안 했죠. 네, 대통령은 오바마가. 이 무시 전략 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오늘 이 그 대통령의 이 신년 기자회견이 사실 오바마와 같이 열렸거든요. 맞아요. 거의 동시간대 맞아요. 열리면서 그래서 한미 동맹 관련된 지점들을 좀 점검해 볼 좋은 기회였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전략적 인내에 대한 한번 확인하는 포인트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 전략적 인내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네. 한 가지는 압박이고 또 하나는 대화입니다. 근데 압박이라는 건 경제적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을 하면서 사실은 대화에 기다린다 대화를 이런 대목인데 지금까지 이게 잘 안 됐습니다. 네. 왜 잘 안 됐느냐. 경제적인 압박을 해도 결국은 중국이 이 문제를 풀어줬단 말입니다. 늘 그때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핵실험이 되고 급기야 4차 핵실험이 된 거죠. 그런데 작년에 대통령께서 전승절을 갔다 오시고 중국의 전승절 참석을 하시고 중국과의 전향적 관계로 터닝포인트를 잡았단 말입니다. 이렇다면 사실은 대통령이 중국에게 이 문제를 즉 압박의 문제를 좀 더 강하게 해달라라고 네. 요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걸 오히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했던 지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대목 진짜 이렇게 어려울 때 해줘야지 파트너다라는 대통령의 그런 대목들은 사실은 중국한테 적절한 촉구였다. 네. 그리고 동시간에 열렸던 미국에게도 할 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꿔 말하면 미국이 거봐라. 이제 전승절 왔다 갔다 했어도 아무것도 못하잖아. 라고 하는 대목에 대한 답변. 한국 대통령이 할 말 하는구나. 네. 이런 측면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뭐 두 분 다 큰 이견 없이 칭찬 릴레이인데요. 그 그런데 민감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중국과의 관계 네.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드 있지 않습니까? 사드가 언급이 됐죠.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 정부가 취했던 입장보다는 저는 조금 더 좀 나간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더 배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은 그런 발언이다라고 저는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 쪽에서 바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보나 어떤 국익이라는 것을 그 주변국에서도 안보나 국익을 해치지 않는 그런 걸 네. 같이 좀 판단을 해달라. 이런 얘기로 이 사드 배치가 갖고 있는 굉장한 민감성 이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북한의 핵실험 문제로 촉발된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사드 배치로 이어질 경우는 네. 또 이제 중국과 아주 또 새로운 어떤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디테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건 조금 이제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세 남자의 정치수다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요. 의견 계시면 문자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3부 말에 우리 강훈식 교수님은 이 중국에 대한 이 역할을 촉구한 거 잘했다. 근데 이제 우리 소 국장님께서는 그 사드가 언급됐는데 조금 배치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 중국 입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깨알처럼 또 짚어주셨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네, 뭐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은 이견이 없죠. 근데 네. 얼마 전에 이제 B-52 폭격기가 사실 한반도 상공 괌에서 120분간 이 무력 시위를 했죠. 그렇죠. 무력 시위를 했죠. 이게 사실은 중국한테 굉장히 많은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폭을 실을 수 있다, 핵을 실을 수 있는 폭격기가 날아다니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중국도 너희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시그널이 사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사드 문제가 같이 병행해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게 맞습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그런 지점에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이게 중국한테도 또 다른 시그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보면 사실 소 국장님 생각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점검해서 같이 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사드 하면 이제 이른바 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네. 이렇지 않습니까? 풀이를 하면 그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이러한 첨단 무기의 움직임 자체가 미국의 이 정보망에 완전히 노출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자기들 안방의 움직임을 미국이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최첨단 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라는 특히 이제 미사일과 관련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현재 그 세계의 패권을 미국과 다투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전략적으로 그리고 무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위협을 사실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그래서 그동안에 중국은 하나의 이제 우리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일종의 좀 상징화시킨 부분이 있지 네. 않습니까? 만약에 한반도에 배치하게 되면 우리 중국의 앞으로 향후 어떤 북한과 관련된 지렛대 역할 협조를 기대하지 말라든지 이런 식의 시그널을 보내왔던 것이고 미국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은 이 한미일 공동의 방위체계 속에 한국은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사드를 배치를 해야 어떤 한미의 전략적인 정말 혈맹의 관계를 입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압박을 가해왔기 때문에 이번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이 사드 문제가 다시 하면서 지금 물밑에서는 이 배치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 사이에 우리나라를 가운데 놓고 굉장한 힘겨루기가 현재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올해 내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이요. 지난해 중반에 왜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 배치 들고 나왔다가 여권 내에서 정부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잦아들었는데 대통령이 신년사에 언급은 됐는데 이게 3월에 또 한미 공동군사훈련 있잖아요. 네네. 이번엔 핵대응 훈련도 포함된다고 하니까 등등해서 올해 좀 상반기 지켜볼 주제인 것 같아서 자 신년사에서 어쨌든 사드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좀 치열한 의견들을 주셨고요. 저는 좀 이걸 특징적으로 봤어요. 이 박 대통령의 신년사 하면 통일대박론 이게 해마다 등장해서 뇌리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올해 아주 특이한 거는요. 국민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됐고 그다음에 경제, 국회가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단어는 0건이에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다. 이런 표현인데 이 결국 북한의 핵실험 이것이 크게 올해 이제 대통령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생각 이 신년사에 빠졌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대박론 빠진 게 당연하죠. 사실은 네. 이제 그 당시에 통일대박론을 가지고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들도 모두 다 긴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 대통령이 가장 정보가 많은 자리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통일이 되면 대박이죠. 라고 하는 순간 이게 마치 다가온 것처럼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 뒤로 이제 통일준비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도 만들고 이런 조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그 이야기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어쨌든 핵실험이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음번 선거, 즉 그렇게 보면 국회에 대한 심판 또 이제 맞물려서 진실한 사람 논란에 대한 어떤 본인의 입장 표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됐던 걸 보면 아무래도 다음번 선거에 대한 의식이나 또 국정 하반부 집권 4년 차에 사실은 40%의 대통령 지지율 정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게 결국은 통일대박론 같은 집권 상반기에 했던 어떤 이슈가 아니라 경제 문제나 또는 다음번 총선 문제가 더
보다 중요할 거라고 보여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본인 입장, 네. 과거와 좀 다르게 지금은 입장이 뭡니까? 왜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런 솔직한 질문들이 저는 좀 돋보였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국정 하반기 경제 문제와 어쨌든 선거 이런 것들로 주축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면 자체가 이게 핵실험을 한 직후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 대북 유화적인 이런 뭐 그런 메시지 자체를 사실 내기가 굉장히 청와대로서도 부담이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그 남북관계의 역사를 보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압박과 제재 또 화해와 협력이 계속 이게 맞물려 돌아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이제 압박하고 제재를 하는 국면이지만 또 일정한 불과 얼마 전까지만 상당히 또 화해 협력적인 그런 부분이 또 있지 네. 않았습니까?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게 남북관계이고요. 이번 전반적인 방점은 결국 경제, 일자리, 노동 이 키워드가 72번이나 대통령이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 결국은 경제, 안보라는 부분은 이제 이 국면 겉에 보이는 현상이고 그 뒤에 본다면 대통령의 모든 관심과 포인트는 경제에 찍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 교수가 잠깐 언급을 해 주셔서 또 총선 얘기도 했고요. 자, 진실한 사람 나왔습니다. 진실한 사람. 대통령에게 기자가 질문했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했어요. 네. 자, 그럼 지금 진박 논란, 이 주로 여권 내에서 시끌시끌했었는데 한동안 뭐 감별법도 유행하고 참 신기한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잦아들을 것이라고 보세요? 네, 이제는 잦아들겠지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아, 잦아들지만 죄송합니다. 의미는 없다? 예, 무슨 말이냐면 네.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최경환 부총리, 경제부총리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친박분들이 내각에 있을 때 그 연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와 우리 대구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을 때 당이 너무 멀어지는 걸 견제하기 위해 했던 또 아까 말했던 그 미사일 고고책이나 여러 가지 당내 네. 현안과 관련해서 진실한 배신의 정치 심판하고 진실한 사람을 네. 선택하자는 이야기가 그때 나왔는데요. 오늘 어떤 날입니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복귀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과 친박들의 모임이 줄줄이 쫙 이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좀 본다면 대통령께서 이제 이 말은 원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라고 해도 이제 당의 어떤 한 축들로 소위 말하는 친박이 구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됐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발언, 진실한 사람 발언했을 때만 해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새누리당의 친박이 그립감이 없었던 거죠. 손에 네.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무모한 수를 좀 뒀다라고 좀 판단이 된다면 지금은 어쨌든 소위 말하는 친박들이 당에 다 복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립감이 생긴 거죠. 굳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할 거다. 나쁘게 말하면 이제 뭐 그런 표현이고요. 좋게 말하면 대통령이 신경 안 써도 어떤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의중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국민에게 공평무사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진실한 사람은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진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배경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자, 강 교수의 추정이었고요. 소 국장님도 동의하세요? 예, 뭐 그때 동의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진박 논란이 잦아들 수밖에 없는 게요. 네. 민심이 따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하. 대구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뭐 측근이다 해서 진박이네 마네 하면서 내려갔던 분들이 거기에 대구 시민들이 바보입니까? 그 민심이 따르질 않아요. 지지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확 이렇게 흐름을 타야 되는데 흐름이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런 흐름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진박 논란 그리고 오늘 이제 최경환 이제 의원이죠. 의원이 이제 복귀하면서 이제 친박들 모임들 쭉 이렇게 가지면서 이른바 의리 건배사도 막 의리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문화가 이 집단의 문화가 왜 이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박, 간별사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건배사를 의리 아니 이게 무슨 어떤 집단도 아니고 하나의 이 국가를 이끌어간 리더 집단인데 네. 그런 부분이 참 이 국민들이 과연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사실 그 이른바 친박이라는 그룹의 전반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정말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네. 그런 부분부터 좀 바꿔야 된다. 아하. 바꾸고 정말 헌신하면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갖는 이 그러한 그룹으로 거듭나야지 대통령 그 박근혜라는 그 타이틀 그 아주
강고한 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지도 흐름 속에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집단으로서의 모습만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퇴임과 함께 이제 친박이라는 아마 정치 집단은 존재하기 어렵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도 이게 해봅니다. 올해 뭐 총선이 이제 3개월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통령 신년사 네. 진단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여권 내 이야기로 넘어와서 오늘 요거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요. 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요. 네. 안대희 전 대법관에게 네. 험지 출마론 이야기에서 맡기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서울 강북에 있는 어디를 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좀 이 곤혹감을 표했다 이런 보도가 있은 이후에 오늘 대통령 신년사 담화하는 날인데 안대희 전 대법관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모두 사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회견 진실은 뭔가요? 그렇죠. 기자회견보다는 이제 기자를 만나고 입장을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 영상 보니까 굉장히 초조해하시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화도 나셨어요. 짜증도 좀 나셨고. 중대 발표 이야기가 나왔죠? 네, 중대 발표까지 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 나왔죠. 자, 이제 좀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해운대에 출마하시겠다는 안대희 의원이나 네. 그리고 종로에 출마하겠다는 오세훈 전 시장을 네. 놓고 김무성 대표가 그런 분들은 좀 더 험지에 나가셔야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된 것이죠. 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지났나요? 근데 계속 이제 흘러갔죠. 오세훈 전 시장은 종로를 계속 누빕니다라는 이제 여론 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안대희 대법관은 조용히 계셨어요. 네. 사실 안대희 대법관은 국민적 인지도는 높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아주 초년생이죠. 이제 처음 출마하는 것이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역구를 누비면서 종로가 마치 지역구인 양 하고 있는데 안대희 대법관이 한번 계셔봤더니 아무 연락도 없고 아무런 말도 없는 거예요. 네. 해운대는 아닙니다라는 정도만 공유가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약간 기자를 만난 자리에 제가 화면을 봤더니 약간 초조해 하시는 거예요. 네. 나랑 말했을 때는 뭔가 말할 것 같더니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네.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난 중대결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김무성 원내대표가 빨리빨리 이 문제를 교통정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오후 5시 좀 넘어서 나온 보도를 보면 험지 출마로 마음을 결정하셨다는 것이고요. 네. 그게 이제 야권이 국회의원인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정도의 원천적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보면 최근에 김무성 대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꼭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홍길동 영입. 네, 영입인데 영입이 아닌 것처럼 일요일에 이야기했죠. 6명 같이 발표했죠. 네. 이거 사실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인재들을 불러놓고 또 뭐 심지어 그냥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의가 아니죠. 보통은 그렇게 되면 그 정치권에서는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한 분 한 분을 중요한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게 예인데 네. 그들이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거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아쉬운 것은 정말 그러니까 그 당의 입장에서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안대희 대법관 같은 분들은 빨리빨리 지역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정치 초년생이 약간 무산이 된 그런 국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에게 구체적인 지역구 어디 들은 바가 없다라고 안대희 전 대법관은 이제 그걸 부인했는데 그 앞서서 나온 보도가 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뭐뭐라고 했다더라 카더라라고 아주 디테일한 게 이 오세훈 전 시장에게는 그로울에 가서 박영선 의원과 싸우라 했고 안대희 전 대법관에게는 노원에 가라고 했다가 뭐 중랑에 가라고 했다가 이제 광진에 가라고 했다가 이랬다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안대희 전 대법관과 가까운 분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 오늘 그 배경이 뭡니까? 네. 그랬더니 대뜸 저한테도 한다는 소리가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게 이제 뭐 강교수도 좀 얘기했지만 어쨌건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위임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뭐 시간은 자꾸 가고 지금 총선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런 속에서 언론에서 뭐 어디 중랑 어디를 한다더라 도봉 뭐 노원이 어떻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부정확한 정보가 나한테 전혀 사전에 어떤 논의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자꾸 이렇게 보도되는 것도 마치 무슨 이 안대희 전 대법관으로서는 장기판에 내가 말이야?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그런 형태로 나타난 거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김무성 대표의 상황관리 능력, 리더십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자꾸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네. 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들였는데도 이게 야권 얘기가 지각 변동이 또 심각한데 참 이게 시간이 없네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오늘 대통령 신년 담화하는 이 시점에 안철수 의원이 말이죠. 총선 연기 주장이 나왔어요. 네. 강 교수님 이거 타당합니까? 어떤 저는- 배경입니까? 저는 굉장히 적절한 주장이다. 아, 적절한 주장이다. 네. 동의.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적절하다. 일단 첫 번째는 원칙의 의미에서 적절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19대 국회가 아직 선거구를 획정 못해서 합법적이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법으로 후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법을 위반하면서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당이 합의하지 않아서 국민들이나 새로운 후보자들이 오늘 뭐 대통령도 네. 19대 국회보다는 20대 국회가 나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뭐 좀 나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원칙적으로 이른들을 심판해야 된다 이거 맞고요. 두 번째로 보면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의 처지와 입장이 맞다. 새롭게 뭔가 도전해야 된다. 소장님도 짧게 한 말씀. 저는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논리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현실화되기 어렵고 네. 과거에도 본다면 물론 이제 저는 뭐 기득권의 한 형태라고 보지만 대개 뭐 2월 달 어떤 데는 3월 초까지 넘어간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늦어지는 것을 합리화해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쨌건 총선 이상 없이 치러졌고 그렇기 네. 때문에 총선 연기 이는 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주장이다. 생각을 하고 단지 어쨌건 정치권이 빨리 이 문제 하루라도 빨리 정말 하지 않으면 네. 이 정말 압박이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려면은 연기 주장 계속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압박으로라도. 계속 강 교수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